북한의 수해 복구 작업이 녹록지 않은가 봅니다. 북한 주재 유엔 기구가 구호 기금에 수해 복구 자금을 요청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윤병세 장관이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재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승 교수,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차질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북한에서 홍수가 난 지역이 북중 접경이지 않습니까? 홍수가 심하다 보니 탈북 방지 시설물이나 국경 경비부대 막사들까지 다 휩쓸려 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북한 당국이 실종 군인을 찾는 게 아니라 탄약 찾기에 급급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그것은 탈북자들을 통해서도 복수로 확인이 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수백 명의 군인들이 지금 거기에 수몰되었는데, 적어도 수백 명의 군인들이 수몰되었다는 것은 3개 중대 이상의 병력이 수몰됐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0분 내로 국경 이 초소로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초병이 아니더라도 대기하는 막사가 적어도 수백 미터 밖에 막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번 수해가 이제 소두수 발전소 문이 갑자기 열리고 이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이 수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두만강 연안인 연사군, 회령시, 그다음엔 경홍군, 경원군 이런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경에 아주 거기서 볼 때 최전선에 있던 군인들이 수많이 수몰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꼭대기에서 내려온 이 국가안전보위부나 검열기관들에서는 이제 지적하신 대로 군인을 우선 살아있는 사람부터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탄약과 무기부터 찾아내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동원된 사람들로부터 아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참혹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사람보다 무기가 우선이라니 정말 황당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거 적반하장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다가올 태풍에 의한 피해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라라고 주민들에게 독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못 막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위협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전한 이성과 상식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태죠. 그래서 이 애가 울면은 달래기 위해서 젖을 물려줘야지 정상인데 우리네 사고방식은 북쪽에서는 왜 우느냐 오고 오히려 때리는 아까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도적이 매를 드는 것과 같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홍수 피해를 당한 많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재민들이 따뜻한 곳에서 배불리 잠을 잘 수 있도록 이 정부나 당 차원에서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 피해 책임을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전가를 하고 또 다가올 태풍도 마찬가지로 태풍을 못 막게 되면 못 막은 책임을 묻겠다. 그 처벌이라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화소에 보낸다거나 어떤 강제 노역을 시킨다거나 이것은 전혀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생각하기도 힘든 문제인데 또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이 주민들에게 이 수재 복구 이재민들을 위한 돈을 또 객출을 하라. 그래갖고 인민폐로 50위안씩 또 이 걷는 그런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비인간적인 작태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북한이 아닌가. 그래서 거의 상투적으로 이렇게 우리 안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부터도 그랬죠.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또 김정은 시대 이럴까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떤 반인권적인 그런 사회가 바로 북한이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북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건 알겠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피해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50여 년 전에 남한 홍수 피해 도와줬다. 그 뜻은 결국은 우리도 도와달라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를 부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국려 지책으로서 유엔을 비롯한 이제 국제사회의 지원만으로는 도저히 이번 피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이제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은 뭔가 우리한테 이제 지적하신 대로 지난 1984년에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북한이 시멘트니 무슨 천이니 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피 배속을 받은 게 아니라 전두환 그 정부가 그때 남북 관계에 뭔가 새로운 물꼬를 한번 터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준비가 안 됐다가 그냥 말로만 하면 남한이
북한이 안 받겠다 그럴 줄 알고 말했다가 그만 덜커덕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북한 사회주의 뭐 허리가 부러졌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남한으로부터도 기대를 하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그 정치적 음모가 깔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뭔가 5차 핵실험 이제 또 조금 있다가 6차 핵실험을 하는데 뭔가 이 경제적 어려움과 또 지원이라는 유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이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의 칼날을 좀 비껴가려는 이런 음모도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물론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도와줘야 네. 되겠습니다만은 그 도와주는 것이 100% 북한 주민에게 간다는 보장 없이 어떤 그 말하자면은 모니터링 없이 무조건 준다. 이것은 우리가 좀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지적될 수 있는 게요. 그 김정은이 올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무려 2억 달러나 소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해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고 하니까요. 이러니 우리가 홍수 피해를 지원할 때 마음껏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에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아주 비근한 예로 85년부터 시작해서 쭉 매년 쌀 같은 경우는 40만 톤 내지 50만 톤, 비료 같은 경우는 30만 톤 내지 40만 톤을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그 지원한 쌀이나 비료가 필요한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북한이 이런 그 핵이라든가 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그 거의 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물론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하는 문제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인도적 차원에서는 응당 지원해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소행을 한번 보십시오. 핵을 실험을 하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금년만 해도 벌써 22발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이런 데다가 우리가 인민에게 직접 전해주면 좋은데 그런 루트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북한 정권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지원해줘도 그건 뻔한 뻔짜입니다. 인민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모양내기 차원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는 가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한 그런 용도에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또 설령 이 국제사회가 북한에 참 어려우니까 수재를 당했으니까 지원을 해준다. 또 우리 정부에서도 100번 양보를 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쪽의 행태는 또 이게 도와줘서 고맙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서 이 우리 김정은 이 지도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남쪽에서도 이렇게 흠모를 하고 있으니까 그 우리 김정은 지도자의 말 한마디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너도 나도 서로 경합을 해서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다. 김정은의 성과를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홍수 피해를 지원해주고 싶어도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소장님,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 위협까지 하면서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남북의 강대강 대치 상황인 건 맞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겁니까? 네, 북한이 이제 약 25년 전에 그 박영수 조평통 서기국장이 판문점에서 우리 송영대 통일부 차관과 회담을 할 때 불바다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바다 발언에 말하자면 백그라운드는 방사포를 쏴서 불바다 만들겠다. 근데 지금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건 이건 핵무기로 잿더미를 만들겠다. 불바다는 타는 거지만 잿더미는 다 타고 나서 잿더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벌써 북한이 협박의 수준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역시 북한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나오는 것은 이번에 아무래도 B1B라는 미국의 이제 전략 폭격기가 지금 서울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휴전선을 불과 30km까지 날아갔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가슴이 서늘하죠. 만약에 이 비행기가 진짜로 평양에 와서 김정은을 때리지는 않겠는가? 그야말로 참수 작전을 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공포, 도적이 뭐 재발제리다고 북한으로서도 자신들이 뭐 핵 개발을 해서 표준화, 규격화, 소형화, 경량화했다고 하지만 지금 불안이 말도 못하게 심한 겁니다. 따라서 뭔가
이런 환경에서 좀 협박과 공포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또 북한 자국 내에서 지금 수해가 일어나고 민심이 흉흉하고 군인들은 굶주리고 있으니까 뭔가 이런 정세를 긴장시켜서 마치 그 내부적으로 뭔가 이 공포 정치를 하는데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겠다. 그런데 아주 잘 써먹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밥 먹듯이 하고 또 핵 미사일 개발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로 북한의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제연합에 가입한 정회원국들은 국제연합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무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의무가 주어지죠. 의무라는 것은 바로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평화 애호국으로서의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북한이 이제껏 유엔 회원국으로 91년도에 가입을 하고 현재 26년이 지났지만은 네. 그 기간 동안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북한이 진짜 평화 애호국가로서 유엔의 정회원국으로서 주어진 자기 의무를 다했는가? 아닙니다. 정반대죠. 벌써 핵실험만 해도 5차례 했죠. 또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수도 없이 했죠. 네. 또 가장 더 큰 문제는 겉으로는 애민 정치를 표방하죠. 인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권이다. 또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다. 하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북한 인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가장 후진국 아닙니까? 네.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것은 결국은 인권 문제와 결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을 없는 죄를 씌워갖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않나, 고문을 하지 않나, 심지어 인신매매 대상, 여성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대상으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유엔의 회원국으로서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고 또 21세기에 들어서 북한 정권이 처음으로 핵을 갖다가 그렇게 실험을 한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과연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존재해야 되느냐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북한을 유엔의 틀 안에 묶어둔 채 압박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전자가 더 합당할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묶어둬야지만 그래도 어떤 조치 같은 거, 제재 같은 거, 결의 같은 걸 할 수 있지. 그나마 유엔에서 축출하게 되면 진짜 아무 통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구속도 받지 않고 네. 이 막가파처럼 행동하면 그것도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동네에 깡패가 왔다, 또 미친 사람이 왔다. 그럼 그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세요? 때로는 달래고 이렇게 뭐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걸 내팽개치면 죽기 살기로 돌아다니면서 막 난동이나 부리면 치안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자에 치중을 하되 네. 지금과 같이 하지 않도록 무언가 가시적이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떤 네. 대안을 차제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중에 하나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뭐 제소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 이 관련 국가 간 협의를 통해서 이 모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윤 장관이 북한의 인권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었죠. 그런데 속속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것 같습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북한은 약 16개 나라에 6, 7만 명의 해외 근로자들을 파견해서 외화를 보는데 그 벌어들이는 양이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실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하루에 18시간의 노동을 시키고 월 약 우리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으로서 볼 때는 또 그렇고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죠.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지역에 이제 마치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이 6, 7만 명 외에 파견된 해외 근로자들이 더 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착취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 파견된 캄보디아나 이런 데 파견된 여성 식당 종업원들은 심지어 성매매에도 동원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매매를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북한이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식당 지금 지난 4월 6일 날 그 13명이 종업원이 북한 그 식당을 탈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임량을 맡겨진 과제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인들 그 책임자들은 성매매라도 해서 일단 일당을 책임져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대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과거에는 그냥 식당 종업원들이 뭐 대한민국 사람이나 외국인들과 이 접촉도 잘 허용 안 했지만은 지금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나가서 또 뭔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2차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북한이 허용하는데 그것은 책임량을 완수하기 위해서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다 소환이 돼서 돌아가니까 그거보다는 그래도 성매매라도 해서 책임량을 완수하겠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결국 이 일반 근로자들은 임금 착취, 여성들은 성매매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금 2조 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이겠다. 그래서 그걸 핵실험하고 미사일 개발하겠다. 이런 심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금 제재에 착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제재에서뿐만 아니라 이 북한 근로자들이 그 인권 침해를 제재하면은 이것도 북한 당국이 어떤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인권 유린과 노동력 착취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